이데일리 TV 인사이트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최근에 탄핵 정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 탄핵 정국의 혼란한 상황 그 사이에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모펀드 CEO들을 좀 불러 모았다라는 소식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금감원이 업권별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를 불러 모아서 간담회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CEO 모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죠. 운용사들도 따로 모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PF CEO들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했던 거는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상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죠. 일단 이제 이 간담회가 지난 12일에 있었는데요. 네. MBK 파트너스부터 해서 한행컴퍼니, 스틱, IMMP라든가 H&Q, VIG 파트너스,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한 12개사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쵸. 근데 금감원은 사실 정례적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가져왔고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제 사모펀드 이 CEO 간담회는 2022년에 보면 6개사가 좀 모였었고 네. 2023년에 8개사가 모였는데 올해는 이제 12개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일단 많이 불러 모았고 그러게요. 출자 약정 규모 상위인 PEF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이 간담회에 앞서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지난달 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과거에는 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사모펀드 금산분리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건데 최근에 고려한 사태도 그렇고 그렇죠. 하이브라든가 한미약품그룹이라든가 이제 여러 경영권 분쟁이 이런 면에서 사모펀드가 얽힌 사례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늘 사모펀드가 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열리는 간담회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자, 과거에는 우리가 대기업 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 집단들이 금융사를 운영한다거나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갖고 이것을 금산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논리를 많이 이야기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약간 반대적인 입장으로 금융자본들이 산업으로 들어와서 잠식을 한다거나 M&A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경고 사인을 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쟁점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금산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계였거든요. 그쵸. 이게 1995년에 은행법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이제 은산분리를 규정을 하면서 도입이 됐던 건데 은행법에서 보면 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네네, 하고 있고요. 그렇죠. 금융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여기는 조금 타이트하진 않아요. 금융자본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이제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네. 이쪽은 4%인데 이쪽은 15%잖아요. 15%.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개발 시대에 이제 대기업들 생각해 보면 재벌들 이제 문어발식 확장하고 그쵸. 이럴 때 대부분 그때는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하거나 이런 수단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쵸. 그 은행의 주요 사업 모델도 주로 이제 가계 대출이 아니라 기업 대출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은행에서 무분별하게 대출 받아서 이제 자금을 충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고 있을 그쵸. 때 대기업들이 은행 갖고 싶어서 되게 그렇죠. 은행의 사유화 혹은 이제 재벌의 사금고화 네.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고 사실 실제로 이제 외환위기 때 여러 기업들이 부도나고 이랬던 게 이제 과도한 부채 때문이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게 고객들이 맡긴 돈인 거잖아요. 그쵸. 그들의 돈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런 돈을 이제 산업자금을 지불을 하게 되면 이 돈을 계열사를 지배하는 거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확장하는 데 쓰는 그래서 나중에는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오너 일가의 돈처럼 쓰는 그쵸.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계의 부실이 금융계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 금융자본이 산업체를 인수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보자. 뭘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뭘 이제 제도를 가다듬어야 될지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제 화두를 던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금감원장이 딱 하고 나서 어쨌든 산업펀드 CEO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걸 볼 때 뭐 과거와 다르게 진짜 이 자본의 힘이 더 커졌다라는 걸 네. 우리가 체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모이기 전에는 긴장을 좀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모여서 간담회에서 CEO들은 뭐 어떤 뭐 코멘트나 반응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금감원이 자료를 냈고, 네네. 그러니까 자료에서 뭐 참석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함용희 부원장의 뭐 멘트가 이랬다, 뭐 이런 간단한 자료를 내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자료고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 CEO들 중에 그 회의 참석하신 분 이게 사실 초반에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예. 일단 이제 금감원은 자료에서 얘기를 한 게 뭐 P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뭐 건전한 성장 방안, 지배구조 개선 같은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네네. 굉장히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죠. 그렇죠. 약간 근데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교과서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참석했던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언론 보도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들 보시냐. 그리고 뭐 사모펀드가 너무 단기 차익을 추구하고 좀 적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였고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대표들이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네네.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펀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뭐 공감대 같은 걸 표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중에 고려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이제 MB 파트너스 굉장히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해명성 발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려연에 대해서 지금 적재적 M&A라고 하는데 이게 적재적 M&A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대 주주인 영품과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와 맞서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고려연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MBK가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얘기고 좀 이제 뭐 MBK가 좀 그러니까 방어하는 이런 수준의 네.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MBK 당사자도 참여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 다 있는 데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게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원래는 뭐 12일에 지난주에 이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원래는 그 전주에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담회 자체는 크게 뭐 압박을 가거나 이런 뭐 강압적인 분위기였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되고 탄핵적으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에 하려던 거를 한 주 밀었고 미뤄졌군요. 그러면서 바뀐 게 회의 주제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제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자본시장 담당하고 있는 함용일 부원장이 주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뭐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이제 고려한 사태에 대한 좀 가시돋친 말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탄핵 정국에 뭐 이제 이복현 원장이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냐 여러 번 말도 좀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복현 원장이 아니라 함영희 부원장이 주제를 하면서 분위기가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복현 원장이 주제했으면 더 셌을까요? 조금 쓸 수도 있을 텐데 주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이복현 원장이 직접 뭐 주재한 건 아니었고 자 이렇게 PEF 그럼 대표들 모아놓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사모펀드나 이런 자본 산업에 금융자본들의 힘이 파워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네네. 뭐 2004년에 이 우리나라의 정식으로 PEF 제도라는 게 도입이 네네. 됐어요. 그 뒤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100개가 넘었고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도 보면 2004년만 해도 한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작년 네네. 기준으로 136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커졌고 요새 아마 M&A 뭐 이런 기사들 보면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는 꼭 껴있어요. 게 네.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단위 매물이라고 하면 네네. 기업체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이제 인수자들 있잖아요. SI들이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이제 규모가 크니까 뭐 FI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모펀드가 주체가 되거나 그러기도 하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들이 사모펀드예요. 그쵸. 사모펀드들 보통 지금 드라이 파우더가 좀 많으니까 저희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사실 고려연도 이전에 과거에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걸 때
MBK 가가지고 이제 투자 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이제 사모펀드의 존재감이 자본시장에서 그러게요. 커져 있는 돈이 많으니까. 상태인데 워낙에 사모펀드는 그동안에 이제 쌓아온 그 트랙 레코드도 상당하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권 인수해서 사업전략 효율화하고 뭐 군도덕기 제거하고 사모펀드의 그 목적 자체가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쵸. 비싼 가격에 네. 파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 자본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진 거에 대한 대가를 기업 가치 높아진 거로 비싸게 팔면서 이제 얻는 건데 뭐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 공제 같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네. 뭐 사모대출이라든가 뭐 메자닌 투자 같은 그쵸. 기존에 있었던 투자 방법이 아닌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출자금 받아가서 운용해서 뭐 두 자릿수 내부 수익 보통 이제 1월 투자에는 IRR이라는 이제 내부 수익률을 보통 쓰는데 네. 뭐 20% 30%의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하고 야.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래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금감원도 이제 조금 봐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몸집도 커졌고 입김도 세졌고 네. 뭐 머니 파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자본주의에서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어쨌든 뭐 사모펀드나 PF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역할들 하면서 우리 시장, 자본시장 자체를 다이나믹하게 만든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렇죠. 뭐 새로운 투자 방법도 생기는 게 확실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난무하게 되면 기존의 기업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또 단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이제 급속한 성장세를 네. 할 때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PF에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사냥꾼, 그쵸. 이제 벌처 펀드 이런 꼬리표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PF라는 건 사실 펀드 하나를 조성을 해서 출자를 받고 이제 클로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자금 모집하고 운용해서 청산하기까지 이제 5년, 그래서 10년, 길게 잡으면 10년이에요. 그럼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한 3, 4년 후부터는 엑시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모펀드들은. 이건 본인들 돈이 아니라 운용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쵸.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단기적으로 당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인건비를 좀 줄여야 돼. 그쵸. 인력 구조 조정하고 아이고, 알짜 자산들 매각하죠. 뭐 좋은 부지에 있는 뭐 부동산을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당도 좀 실시를 해서 일부 수익 실현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좀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기가 지적도 너무 나오는 이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추세기는 네네.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보지 않았던 산업군을 보기도 하고 대선 기업도 좀 넓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투자했던 초기 단계에 스타트업에도 실제로 투자하기도 하고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최근에 고려한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 주주,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싸움이 이제 끼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잡음이 좀 있었고 이런 경영권 싸움에 사모펀드가 뛰어들어서 돈놀이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비난도 좀 있었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너무 상호 비방 그리고 뭐 폭로전 이런 거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했던 것도 그러니까요. 이제 자본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또 금융당국이 보기에는 조금 피로도가 쌓인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네. 이제 승계 문제가 이제 발생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상속세 비율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승계를 받은 이제 2세, 3세, 4대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한 이제 지분 매각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매각 수요에 이제 사모펀드가 뛰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그룹인 그쵸. 건데 그러니까 경영계 재계에서는 그 경영권을 흔드는 사모펀드의 위협적인 모습에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쯤에서 사모펀드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 좀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더 이제 목소리를 얻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융자본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도 있는, 뭐 흔들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 행태나 시장, 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PEF들의 역할, 우려스러운 걱정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뭐 이 진흙탕 싸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고려하에 저희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다뤘는데 결국에 고려아형 경영권 분쟁 때문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비판적인 시각들도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고려 아연 사태뿐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투자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게 맞아?라는 의문들이 좀 나오고 그쵸, 있는 예.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금산분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이제 배경을 보면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일반 주주 입장인 거고 이제 하나는 재계와 경영계 입장인 건데 이제 일반 주주, 그러니까 주주 가치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제 단기간의 수익을 추구해야 네네. 되는 데에서 따르는 뭔가 좀 뭐 실제로 주주 가치를 올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쵸, 그러니까 장기 성장 동력이 좀 훼손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게 사모펀들이 M&A 시장에 나온 매물을 소화하는 주체가 되면서 이제 불거진 문제들이 네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긴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주주 혹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사들일 때는 보통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붙여요. 주죠. 그래서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제 사게 되고 최근에 롯데렌탈도 굉장히 어피너티가 높은 가격에 샀잖아요. 근데 지배주주의 주식은 그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사주면서 왜 일반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은, 시장가에 팔아야 되냐라는 문제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하나 있었죠. 네네. 하이브 사태에서도 이제 드러났던 건데 네. 방시혁 이장이 상장할 거를 다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측근들이 일종의 이제 기획 펀드라고 그쵸. 볼 수 있는 미리 다 계획을 짜서. 이스톤피를 네. 만들어서 이제 수천억 벌어 챙긴 후에 폐업한 그러니까 해처모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이런 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봐야 되고 재계나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승계 과정에서의 이제 불거지는 매물 문제들 이런 네. 것들 아니면 경영권 싸움 이런 거에 뛰어들어서 기업의 경영권의 안정성을 이제 흔들 수 있는 이제 위협적인 존재다. 그쵸. 근데 사실 그 동안에는 모험 자본을 대주고 뭐 M&A 필요한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해주고 막 이런 역할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쟁이 개입하는 순간 사모펀드에 대한 좀 경계가 이제 생길 그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해 봐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사모펀드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모펀드 쪽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진입을 해서 이 체질 개선을 시킬 거다라는 입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냥 허리띠 졸라매기하면서 비용 절감하고 그러면서 재무제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는 그런 행태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또 내부 싸움, 막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면은 뭐 기업의 이미지 자체도 추락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왜 우리만 손해 봐야 되냐 이런 식의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간담회에서는 뭔가 일단은 의견 청취 정도 수준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어쨌든 금감원장도 그랬고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규제나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 움직임이 나올까요? 당장 규제가 도입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네. 함영일 부원장이 그날 발언 중에 네네. PF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쵸, 얘기를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금산분리, 은산분리가 도입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그쵸. 논의를 하고 거기에 이해 관계자들 간 협의 타협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라는 업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모펀드 얘기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이게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의 자본시장에 이런 규율이 생기는 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함영일 부원장은 좀 약간 이런 분위기긴 했어요. 네네. 꼭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냐.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부작용이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PF는 규제하는 게 맞냐. 어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그 원리에 굉장히 충실한 발언이긴 했는데 당장 규제에 나서는 거에 신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감독 당국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모펀드 업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여전히 뭐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뭔가 우리도 자정작용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고려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모펀드들의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MBK와 고려한 최규범 회장 측의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추락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그쵸. 우려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 뭐 눈치 보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주목받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긴 그쵸, 하거든요. 뭐 사모펀드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뭐 인터뷰 이렇게 얘기 꺼내면 저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뭐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도입되면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러니까 불합리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여론에 확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걱정을 하고 있긴 규제가 하는데. 생기는 것도 본인들에게는 불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금융자본, 특히 PF 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거가 일단은 모호해요. 그리고 사모펀드 제도를 흔드는 이제 그쵸, 거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 홈페이지에 이제 금융용어 설명에 보면 이게 원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이름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뭐 MBK나 뭐 IMP나 이런 데들이 근데 이제 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이름 명칭이 바뀐 게 기관 전용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정의가 경영권 참여 그리고 사업 구조,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분증권이나 매자니증권 등의 투자 및 운용하는 사모 집합 투자기구예요. 근데 만약에 뭐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거에서 제한을 걸거나 이러면 그렇죠. 이 용어에도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모펀드 제도라는 게 국내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자고 이제 만든 건데 뭐 이런 취지 자체 좀 어긋나는 거고 미국만 봐도 S&P 500 지수에 네네.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한 400개 이상이 대부분 보면 금융자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쵸, 예. 아침에도 찾아봤는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네네. 엔비디아 같은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그쵸. 알고 있는 큰 종목들 보면 오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블랙락, 아, 뱅가드, 예, 그쵸. 뭐 스테이스트리트, 뭐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이 그쵸, 뭐 자산 8%, 운용사들. 9%에서 이들이 이제 일대 주주, 이대 대주주, 주주 뭐 예. 이러고 실제로 이제 뭐 창업했던 예를 들어 젠슨황 이런 분들은 3%대 지분율밖에 없고 막 이런 그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제 미국 시장인 거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자본시장의 뭐 선진화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서도 어쨌든 이런 금융자본들이 산업자본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 금융자본들 자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는 뭐 고려 애연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라고 하면 규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사모펀드가 기간 산업을 인수를 한다고 네. 하면 요거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해외 자본에 매각하면 안 돼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조건. 붙이거나 아니면 의결권 아예 제한하거나 뭐 이런 등의 방법이 거론되긴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쵸.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네네. 꼽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기도 하고요. 어. 이거는 이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할 때 소액주주 것도 같이 그 가격에 팔아줘. 그래서 우리나라는 50% 플러스 1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니면 100%도 있고 50% 플러스 1주 이런 안들이 있는데 100%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소요된 자금이 많을 것 같고 그쵸. 50% 플러스 한 주 정도 뭐 이런 정도를 같이 세트로 추진하면 팔 수 있게. 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의 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요인이기도 그쵸,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해소할 수 있고 뭐 이렇긴 한데요. 뭐 이게 사실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그 오스테이 임플란트를 네. 유니스 캐피탈 코리아하고 MBK가 같이 인수할 때 이런 방법 썼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가격을 사는 가격과 똑같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들이 노력을 하면 사실 일반 주주들의 뭔가 이제 디스카운트된 뭐 그쵸, 소외된 그쵸. 이런 네. 것들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모펀드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의견인 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단기간 예를 들어 1년 내에 만약에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하게 부과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본 걸로 보면 1년 내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인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엑시트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쵸. 이게 뭐 실사부터 해서 뭐 입찰 과정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내에 엑시트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도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이제 찾아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주주 입장과 재기 입장에서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건 일반 주주건 똑같이 과실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원칙도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을 이제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사모펀드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고 사모펀드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올해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에 뭐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에서 또 하나의 방법, 노하우가 생긴 게 경영권 분쟁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의 투자 포인트가 올해 유난히 많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모펀드나 이쪽 금융자본들의 파워가 커진 것이 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사모펀드 뭐 행태라든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걸 잘 운용해서 선진 금융으로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쪽이든지 뭐 금융 당국이라든지 좋은 해법을 좀 찾아서 저희가 선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서 2024년을 잘 보내고 내년 내후년에 또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시장으로 안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잘 저희도 고민하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취재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